야, 권지훈. 이제 슬슬 갚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셈이야? 기름때 낀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의 고요한 저녁 공기를 칼날처럼 베어 갈랐다. 목에 잔뜩 힘을 준 상대를 얕잡아 보는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최전개 대테러 부대 707 특수임무단 소속 현역 중령 하선우는 지옥 갔던 30일간의 특수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화약 연기와 땀, 그리고 피냄새 대신 사랑하는 남편의 채취와 따뜻한 집밥 냄새가 그리웠다. 군복에 밴 지독한 냄새들을 전부 털어내고 평범한 아내로 돌아가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들고 싶었다. 부대의 정문을 나선 지 불과 4시간.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꿈에 그리던 평온이 아니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의 집에서 저녁 짓는 냄새가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시간. 택시에서 내린 선우는 현관으로 향하던 중 본능적으로 날카로운 위화감을 느꼈다. 군인으로서 특히 생과 사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었던 특수부대원으로서의 감각이 온몸의 세포를 곤두쓰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공동현관 앞 환한 조명 아래 낯선 그림자 2개가 그녀의 남편 권지훈을 둘러싸고 있었다. 한 놈은 누가 봐도 전문적인 깡패였다. 헐렁한 검은색 정장 어깨에는 과시적인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짧게 깎은 머리 아래 번들거리는 눈은 상대를 먹잇감으로 취급하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다른 한 놈은 그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어 보였지만 비열하게 빛나는 눈빛과 뱀처럼 가늘고 긴 혀로 입술을 핥는 모습은 같은 부류의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갇힌 남편은 사자 앞에 선 사슴처럼 속절없이 떨고 있었다. 평소 아침마다 그녀가 직접 다려주던 단정한 와이셔츠 깃은 험악한 소나기에 잡혀 형편없이 구겨져 있었다. 그러게 누가 그런 큰돈을 빌려 쓰랬어. 이자 붙는 거 몰랐냐고. 사회생활 하루 이틀 하는 애새끼도 아니고. 선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일제히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화단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눈은 정확하게 상황을 스캔했다. 적은 둘. 한 명은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고 다부진 체격이었다. 다른 한 명은 마른 체형이었지만 움직임이 날래 보였다. 겉으로 보이는 무기는 없었지만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늘 품 안에 칼이나 뾰족한 무언가를 숨기고 다닌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남편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저항 의지는 제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만 시간을 더 주시면. 시간야,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내 시간은 돈이야 임마. 네가 이렇게 시간 끄는 만큼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라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던 놈 백상철이 그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훈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 순간 선우의 눈에 붉은 불꽃이 튀었다. 지난 몇 주간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산악 구보를 하고 가상의 적들과 총격전을 벌이며 흘렸던 땀과 인내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고통과 인내는 단 하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 앞에서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에게 위협받고 있었다. 선우는 숨을 골랐다.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키게 둬서는 안 됐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명령을 내리고 상황을 통제하고 목표를 완수해야 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녀에게 지금 이 상황은 하나의 작전이었다. 작전명 내 남편 구출.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운동화는 바닥에 소리를 내지 않았고 어깨에 맨 가방조차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소리 없이 그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남편을 협박하는데 정신이 팔린 그들은 등 뒤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여보,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냉기는 세 남자를 모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우는 아내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에는 경악과 미안함 그리고 일말의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깡패들도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가녀린 몸매의 젊은 여성이었다. 편안한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앳돼 보이기까지 했다. 깡패들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뭐야 마누라 잘 됐네. 남편 교육 똑바로 안 시킨 죄 당신이 대신 갚아야겠어. 몸으로라도. 멱살을 잡고 있던 백상철이 비릿하게 웃으며 지훈을 놓아주고 선우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선우의 위아래를 훑었다. 아저씨. 선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더러운 손 안 치우면 평생 그 손으로 밥 못 먹게 될 줄 알아요. 하, 인연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백상철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가 손을 뻗어 선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선우는 그의 손목을 잡는 대신 오히려 반대쪽으로 몸을 살짝 틀었다. 백상철의 육중한 몸이 앞으로 쏠리는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팔꿈치 관절 뒷부분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취약한 급소 중 하나였다. 악! 백상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극심한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흘렀다. 그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이 선우는 이미 그의 등 뒤로 이동해 있었다. 그녀는 꺾인 그의 팔을 그대로 잡고 목에 팔을 감았다. 완벽한 제압 자세였다. 움직이지 마. 목뼈 부러지고 싶지 않으면. 선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옆에 있던 다른 깡패 조태구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다가 뒤늦게 품에서 번쩍이는 칼을 꺼내 들었다. 이 미친년이 너 뭐하는 년이야. 조태구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백상철을 방패 삼아 그의 공격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다. 조태구의 칼이 백상철의 어깨를 스치는 순간 선우는 백상철을 그에게 밀치며 생긴 아주 짧은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발이 지면을 박차고 날아올라 칼을 쥔 조태구의 손목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 그녀는 착지 않은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그의 관자놀이에 팔꿈치를 그대로 꽂아 넣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조태구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은 단 1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선우는 팔꿈치가 꺾인 채 신음하는 백상철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내 놈 같은 사회의 기생충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다시 한번 내 남편이나 내 집 근처에서 알짱거리면 그땐 팔 하나로 안 끝나. 내 놈들 두 다리로 다시는 이 땅을 못 밟게 해줄 테니까. 알아들었어. 그녀의 말에는 단 한 치의 농담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사실의 고지였다. 백상철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5초 준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말에 백상철은 정신을 차리고 쓰러진 조태구를 부축해 비틀거리며 주랭랑을 쳤다. 그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선우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전투 모드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걱정과 의문이 가득한 아내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자마자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선우는 잠시 그의 등을 바라보다 주방으로 가 찬물을 한 잔 따라 그의 앞에 놓았다. 마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말해줘. 한참을 망설이던 지훈이 겨우 입을 열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차를 몰아 집으로 오던 길, 좁은 골목길에서 맞은편 외제차가 중앙선을 넘어 그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다. 명백한 상대방 과실이었지만 차에서 내린 험악한 남자들은 오히려 그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협박했다. 보험 처리를 하자니 사업상 손해가 막심하다며 교묘하게 압박했고 결국 현금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 당황한 지우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소개해준 급전 대출 사무실에 연락했고 그렇게 악몽이 시작되었다.
이야기는 논리 정연했고 피해자의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어딘가 모르게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물 속에는 진실한 공포와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감추려는 듯한 미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선우는 그 미세한 균열을 눈치채지 못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버러지 같은 놈들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선우는 무너진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그러나 실은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 차갑게 속삭였다. 그놈들은 자기들이 누굴 건드렸는지 아직 몰라. 이건 이제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전날 밤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권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눈으로 토스트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아내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였다는 수치심, 그리고 아내를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였다는 미안함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반면 하선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군인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세운 작전 계획으로 인해 오히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선우 씨, 우리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 당신까지 위험해지는 건 싫어. 지훈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선우는 그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이 아닌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에 대한 작은 연민이 섞여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저놈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거나 기껏해야 벌금형이야. 솜방망이 처벌받고 나와서 지금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 당신을 괴롭히겠지. 이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지훈 씨. 저놈들은 법을 비웃는 놈들이니까. 법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형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다. 군인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 폰이 아니었다. 작전용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대포폰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다 불사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불사조. 그것은 선우가 707 특임단에서 팀장으로 있을 때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부사수이자 통신 전문가였던 최강인의 호출 부호였다. 그리고 그녀 자신을 지칭하는 나라는 한마디는 그들만이 아는 암묵적인 신호였다. 팀장님이십니까? 이 번호는 어떻게? 최강인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반가움이 뒤섞였다. 그는 2년 전 대테러 작전 중 폭발물 파편에 다리를 심하게 다쳐 불명계 제대한 후 지금은 작은 보안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현역 시절 그는 부대 최고의 통신 및 정보전 전문가였다. 그가 다리를 잃게 된 그 작전에서 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하선우였다. 설명할 시간 없어. 도움이 좀 필요하다. 아주 작은 독사 몇 마리를 잡아야겠는데 둥지가 어디고 여왕 독사가 누군지 알아내야겠다. 선우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휘관이 부에게 임무를 하다라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 명령이시라면 언제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강인의 목소리에 망설임은 단 1%도 없었다. 그에게 하선우는 단순한 상관 그 이상이었다. 생명의 은인이자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었다. 선우는 지훈에게서 받은 어젯밤 그놈들이 떨어뜨리고 간 조잡한 명함을 강인에게 사진으로 전송했다. 백호 파이낸스 백상철 부장. 이놈들 보통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일단 오늘 중으로 사무실 주변에 가서 정찰을 해볼 생각이야. 내가 쓸 눈과 귀가 필요하다. 안전한 통신망과 주변 CCTV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나? 걱정 마십시오. 팀장님께서 현역 시절 쓰시던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위치만 찍어 주십시오. 고맙다 불사요. 강성.
짧은 통화를 마친 선우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 씨, 오늘부터 며칠만 처계가 있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내 전화만 받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이것은 아내의 부탁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작전, 독사 사냥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마리의 흑표범이었다. 오후가 되자 하선우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군복 대신 몸에 달라붙지 않는 편안한 운동복을 입었고 질끈 묶었던 머리는 풀어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눈썹은 화장으로 부드럽게 만들었고 커다란 뿔테 안경으로 얼굴의 반을 가렸다. 이제 그녀는 최정계 특수부대 중령이 아니라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 가는 평범한 20대 여성처럼 보였다. 약속된 장소인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최강인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군인처럼 각 잡힌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한쪽 다리를 저는 모습과 손에 쥔 지팡이가 그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선우에게 작은 가방 하나를 건넸다. 초의 신형입니다. 초소형 무선 도청 장치와 송싱이 그리고 방영 500m 내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스캐너입니다. 이 이어폰을 끼시면 제가 듣는 모든 것을 팀장님께서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가 건넨 장비 중에는 자동차 키처럼 생긴 작은 장치도 있었다. 이건 접착식 발사형 마이크입니다. 소음 없이 쌀알보다 작은 도청 장치를 최대 10m 밖 목표물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문틈이나 창틀에 붙이면 내부 대화는 거의 다 잡힐 겁니다. 수거했다. 선우는 가방을 받아들고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네오는 여기서 대기해.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하늘의 눈이 되어줘.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지상의 유령이 되어 주십시오. 선우는 백호 파이낸스가 입주해 있다는 시내의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로 향했다. 건물 입구부터 탁한 담배 연기와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었고 그녀는 비상 계단을 이용해 4층까지 소리 없이 올라갔다. 408호. 굳게 닫힌 철문 앞에는 아무런 간판도 없었다. 그녀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선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다행히 비상계단 창문은 오피스텔 복도와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창틀에 몸을 기대고 마치 통화하는 척하며 최강인이 준 자동차 키 모양의 장비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작고 검은 장치를 능숙하게 조작했다. 408호 철문의 아주 작은 틈새. 그곳을 향해 그녀는 장치를 겨냥했다. 씩 하는 공기가 새는 듯한 아주 미세한 소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이 날아가 철문에 소리 없이 달라붙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선우는 조용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강인이 대기하고 있는 채 올라탔다. 그녀가 이어폰을 귀에 꽂자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408호 내부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권지훈이라는 호구는 어떻게 됐어? 마누라까지 나왔다며? 어젯밤 들었던 그 기름진 목소리 백상철의 목소리였다. 아, 말도 마십시오, 형님. 그년 완전 미친년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팔을 그냥 같은 새끼. 계집 하나 처리 못해서 질질 짜. 그러니 네가 평생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비웃는 목소리는 아마도 명함에 적혀있던 다른 이름의 주인일 터였다. 아무튼 그놈 이제 슬슬 압박 수위를 높여야지. 다음 주까지 원금의 이자까지 4천만 원 못 만들면 회사 찾아가서 깽판 한번 치고. 아, 맞다. 어제 일은 마진석 회장님께 보고 드렸냐? 아직 못했습니다. 김 실장님 통해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저희만 무능한 놈 될까봐. 멍청한 새끼. 우리 흑사파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보고는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회장님 심기 거스르는 일은 만들지도 말았어야지. 당장 가서 보고 드려. 마진석 회장 흑사파. 선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단순한 대부업체가 아니었다.
기업 형태를 띤 조직폭력배.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남편을 건드린 것은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었다. 도시의 어두운 그늘에 뿌리내린 거대한 독사, 그 독사의 꼬리였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다. 독사의 심장을 향해 칼을 꽂는 것, 그것이 독사 사냥의 최종 목표가 되었다. 팀장님, 방금 마진석의 신상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최강인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선우는 그의 차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JH건설 대표라는 직함을 가진 마진석의 사진이 떠 있었다. 합법적인 건설 회사를 방패 삼아 뒤에서는 온갖 불법적인 사업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전형적인 기업형 조폭이었다. JH건설 외에 자금 흐름이 파악되는 곳이 있나? 아직입니다. 하지만 방금 저놈들 대화에서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중앙시장 상인회로부터 원래금을 수금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상인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내는 불법 자금입니다. 도청 장치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는 강인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자정중앙 시장 뒤편 공영주차장에서 상인회장으로부터 현금 가방을 전달받기로 되어 있었다. 선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은 전술의 기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보급로 차단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 내분을 일으킬 생각이었다. 강기나 마진석 밑에 있는 핵심 인물들 좀 파악해줘. 특히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놈들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췄다. 몇 분 후 화면에 두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찾았습니다. 흑사파의 2인자로 불리는 두 명입니다. 왼쪽은 행동대장 격인 불독 박두식, 힘과 폭력으로 조직을 장악하는 인물입니다. 오른쪽은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회계사 김정태. 머리가 비상하고 마진석의 신임이 두텁지만 박두식과는 조직 내 주도권을 두고 항상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자금 수금은 박두식의 라인에서 진행합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돈가방을 김정태가 훔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다. 선우의 계획은 단순하고도 치명적이었다. 가장 견고한 요새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그녀는 조직의 신뢰라는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생각이었다. 김정태를 특정할 만한 물건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정태의 개인 동선을 추적하겠습니다. 3시간 후 강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정태는 지금 강남의 한 고급배서 주주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인의 해킹을 통해 확보한 CCTV 화면 속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물건 중 선우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전 세계에 단 500개만 한정 생산된 프랑스제 명품 라이터였다. 김정태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과시하는 물건이었다. 선우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이번에는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한 전형적인 강남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배들어가 김정태의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그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 그의 어깨에 살짝 부딪혔다. 어머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 김정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선우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녀의 손안에는 묵직한 금속 라이터가 쥐어져 있었다. 그날 밤 자정중앙시장 뒤편 공영주차장. 박두식의 부하 2명이 상인회장에게서 검은색 스포츠 가방을 건네받고 있었다. 그들이 차에 올라타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선우였다. 그녀는 화려한 기술 대신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급소 공격만으로 순식간에 2명을 무력화시켰다. 한 놈은 목젖을 가격당해 숨을 헐떡였고 다른 한 놈은 명치를 팔꿈치로 찍혀 위액을 토해냈다. 선우는 돈가방을 챙겼다. 하지만 그냥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조직원의 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그의 입에 물렸다. 그리고 그 옆 바닥에 마치 담뱃불을 붙이려다 떨어뜨린 것처럼 김정태의 한정판 라이터를 놓아두었다. 그녀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조직원들은 돈가방이 사라진 것과 그 자리에 자신들의 라이벌인 김정태의 상징과도 같은 라이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선우의 차 안에서는 도청 장치를 통해 박두식에게 다급하게 보고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예, 형님, 돈 가방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현장에 김정태, 그 개새끼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두식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우는 이어폰을 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뿌린 의심의 씨앗이 성공적으로 발아하고 있었다. 이제 독사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것이었다. 다음 날 흑사파의 아지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선우가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은 밤새 무섭게 자라나 조직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독초가 되어 있었다. 김정태, 이 개새끼야. 내 놈 짓이지 감히 회장님 돈에 손을 대.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행동대장 박두식이었다. 그는 어젯밤 돈가방과 함께 발견된 라이터를 김정태의 책상 위에 집어 던졌다. 김정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라이터를 바라보다가 이내 차갑게 얼굴을 굳혔다. 박두식 함부로 짓거리지 마. 나도 어젯밤 이 라이터를 잃어버렸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놓은 함정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나. 머리에 든 게 근육밖에 없으니 그 모양이지. 뭐 함정 지랄하지 마. 이 바닥에서 내 놈 라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새끼가 어딨다고. 두 사람의 고성이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일촉즉발의 상황 금방이라도 주먹이 오갈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마진석 회장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폭력 조직의 수장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의 냉철한 CEO처럼 보였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들과 두 부하의 험악한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쇳소리가 섞인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Cigarette gun.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박두식과 김정태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 일은 보고받았다. 마진석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시계 불을 붙였다. 단순한 돈가방 강탈 사건이 아니야. 범인은 우리 조직원 2명을 단 몇 초 만에 제압했고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정확히 김 실장 내놈의 라이터를 현장에 떨어뜨려 놨지. 이건 외부의 소행이다. 우리 내부에 분란을 일으켜서 이득을 보려는 놈. 아주 머리가 좋은 놈이야. 그는 박두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 부장 넌네 구역에서 돈을 털렸어. 변명은 필요 없다. 그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테이블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어 박두식의 손등을 내리찍었다. 쩍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박두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김 실장. 그는 피를 흘리는 박두식을 본체만체하며 김정태를 바라봤다. 내 놈은 내 놈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을 도둑맞아서 조직의 분란의 씨앗을 제공했지. 이번 달 내 놈 수익의 30%는 없는 걸로 알겠다. 회 회장님,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에게 돈을 나눠줄 생각은 없다. 지금부터 둘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일을 저지른 쥐새끼를 찾아내. 그 권지훈이라는 놈, 그리고 그 미친 마누라 년부터 다시 샅샅이 뒤져. 가족, 친구, 직장 동료까지 전부 다.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내 앞에 대령해. 알아들었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의 잔혹함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뱀처럼 차가웠다. 차 안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선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진석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함정을 눈치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 부하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칼날은 자신의 남편을 넘어 주변 사람들 모두를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놈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독사의 심장을 꿰뚫어야 했다. 강인아, 마진석의 진짜 소굴을 찾아야겠어. 저놈의 돈줄을 끊어버릴 만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부터 JH건설과 관련된 모든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를 추적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졌다. 선우는 잠시 눈을 붙이지도 못한 채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다. 화면에는 강인이 만들어낸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거미줄이 단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것을 발견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마진석 소유의 오피스 빌딩.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건물이지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 그리고 그 끝에 위치한 VVIP 전용 불법 카지노. 그곳이 바로 흑사파의 심장이자 모든 악행의 자금이 세탁되는 검은 심연이었다. 강남의 밤은 낮보다 더 환하게 빛났다. 거대한 빌딩들이 쏘아 올린 불빛은 밤하늘의 별을 지워버렸고 거리에는 값비싼 외제차들과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넘실댔다.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심장, 그 화려함의 정점에 마진석의 소굴이 있었다. 그가 소유한 JH타워는 주변의 다른 빌딩들을 압도하듯 거만하게 서 있었다. 팀장님, 지금 보내드리는 게 건물의 최종 설계도입니다. 예상대로 지하 5층의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선우는 강인이 보내온 설계도를 보며 침투 계획을 세웠다. 카지노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는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V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제는 보안이었다. 특수 제작된 카드키와 지문 인식,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의 안면 인식 카메라까지 3중의 보안을 뚫어야 했다. 게다가 카지노 내부는 완벽한 전파 차단 구역이었다. 들어가는 순간 강인과의 통신은 두절된다. 완벽한 고립.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싸워야 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초대받은 손님으로 들어간다. 2시간 후 선우는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 길게 늘어뜨린 웨이브 머리 몸의 곡선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 그리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과 구두. 가면처럼 완벽한 화장 뒤의 그녀는 이제 막대한 부를 가진 재벌가의 딸이나 권력자의 숨겨진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의 무기는 더 이상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남자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위장이었다. 강인이 해킹을 통해 알아낸 카지노의 주요 고객 명단 중 선우는 목표물을 골랐다.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 이정훈이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이 카지노를 찾아 스트레스를 푼다는 정보였다. 선우는 JH타워 1층의 고급 라운지집에서 그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이정훈이 나타났다. 선우는 그의 동선이 자신의 자리와 겹치는 순간 들고 있던 와인잔을 그의 슈트에 일부러 쏟았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정말 어쩌죠. 비싼 슈트가 젖자 짜증이 치밀었던 이정훈은 고개를 들어 선우의 얼굴을 본 순간 표정이 싹 바뀌었다. 그는 젠틀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하하, 괜찮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분과의 우연이라면 옷 한 벌쯤은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서 그래요. 제가 세탁비라도. 선우가 가방을 여는 척하며 그에게 다가서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송어울이 그의 주머니에 있던 카드키를 스캔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가 건넨 손수건에서 그의 지문을 소리 없이 떼어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그럼 죄송한 마음을 담아 오늘 저녁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정훈의 노골적인 유혹에 선우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온 일행이 있어서요. 그녀는 아쉬워하는 그를 뒤로하고 유유히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복제된 카드키 특수 필름에 입힌 지문. 기계는 그녀를 VVIP 고객으로 인식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선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깊은 곳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이어폰에서 강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통신 두절됩니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팀장님.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자욱한 시가 연기 나지막이 흐르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과 절망이 뒤섞인 기묘한 열기. 수십 개의 테이블에서는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들이 수억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미쳐 있었다. 이곳이 바로
마진석의 왕국이자 대한민국의 검은 돈이 모이는 거대한 하수구였다. 선우는 도박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카지노의 구조와 경비원들의 배치, CCTV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스캔했다. 그리고 마침내 카지노 가장 안쪽 유리벽으로 된 거대한 VIP 룸 안에 앉아있는 마진석을 발견했다. 그는 마치 황제처럼 아래층의 아귀 다툼을 관망하며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 느꼈는지 마진석이 고개를 돌렸다. 유리벽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호랑이의 입안에 서 있었다. 마진석과의 짧은 눈 맞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하선우는 마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뱀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시선을 돌려 아무렇지 않은 척 바 쪽으로 걸어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지루함과 따분함으로 가득한 재벌가 아가씨의 그것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곳에 처음 와본 남자와 함께 온 것이 후회된다는 듯한 미세한 표정 연기까지 더하면서 그녀의 진짜 목적은 술이 아니었다. 그녀는 배 앉아 칵테일을 주문하면서 거울에 비치는 카지노 내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경비원들의 동선 교대 시간, 그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군사작전 지도를 그리듯 그녀는 머릿속에 카지노의 모든 구조를 입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캐셔 부수 뒤편, 다른 경비원들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계를 받고 있는 육중한 강철문. 저곳이 바로 이 왕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일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혼란이었다. 모든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강력한 미끼. 그녀의 시선이 한쪽 구석의 바카라 테이블에 머물렀다. 엄청난 돈을 잃고 있는지 한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선우는 웨이터를 불렀다. 저기 테이블에 가장 비싼 와인으로 한 병 보내주세요. 제가 사는 겁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최고급 와인이 담긴 쟁반을 들고 그 테이블로 향했다. 선우는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웨이터가 돈을 잃은 남자의 옆을 지나는 순간 선우는 다른 손님과 부딪히는 척하며 웨이터의 발을 살짝 걸었다. 와장창 쟁반이 뒤집히고 수백만 원짜리 와인이 남자의 옷과 테이블 위를 흥건히 적셨다. 아씨발 눈 가른 장식으로 달고 다녀. 가뜩이나 돈을 잃어 예민해져 있던 남자가 폭발했다. 그는 웨이터의 멱살을 잡았고 주변의 경비원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달려갔다. 카지노 전체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었다. 완벽한 혼란. 선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연기처럼 캐셔부스 뒤로 사라져 강철 문 앞에 섰다. 문은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립스틱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꺼내 잠금 장치에 갖다 댔다. 최강인이 만든 EMP 교란 장치였다. 틱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문 안쪽은 화려한 카지노와는 달리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된 사무 공간이었다. 그녀는 가장 안쪽에 있는 마진석의 개인 사무실로 잠입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거대한 금고를 발견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마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재빨리 대형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마진석과 그의 신복인 박두식 김정태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젠장 김정태의 그 새끼 라이터건 때문에 경찰 놈들이 슬슬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며칠 전에 우리 게임장 하나가 털린 것도 그렇고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 박두식의 목소리였다. 마진석은 깊게 펜 소파에 앉으며 시가를 입에 물었다. 외부의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것 같다.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아. 판도라의 상자를 옮겨야겠다. 판도라의 상자 커튼 뒤에서 선우의 귀가 쫑긋해졌다. 회장님, 벌써요. 그 장부는 저희의 목숨 줄이나 마찬가지인데 김정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옮기는 거다. 멍청한 놈아. 경찰이고 정치인이고 그놈들 목줄이 전부 그 안에 들어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전부 끝장이야. 오늘 밤 당장 서울 외곽에 있는 비밀 금고로 옮긴다. 박 부장, 네가 직접 호송해. 중간에 차량 세대로 위장하고 진짜는 두 번째 차에 싣는다. 이동 경로는 늘 가던 1번 국도로 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 예, 회장님. 모든 정보를 얻어냈다. 마진석이 자리를 뜨자 선우는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와 다시 카지노의 혼란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그녀가 사라졌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건물을 빠져나온 그녀는 강인이 있는 차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불타고 있었다. 강인아, 지금부터 전쟁이야. 적의 심장이 실린 수송 차량을 탈취한다.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해. 오늘 밤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싸우는 유령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사냥꾼이 될 시간이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달빛조차 희미했다. 하선우는 1번 국도 2000 구간을 막 지난 지점 한적한 비상정차 구역 근처 야산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최강인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위성 추적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배는 이제 완벽한 이동식 작전 통제실이 되어 있었다. 목표 차량 약 5km 전방입니다. 예상대로 차량은 총 3대. 선두와 후미의 호위 차량 중간 차량에 박두식과 판도라의 상자가 타고 있습니다. 강인의 보고에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설정한 작전 구역은 완만한 내리막 커브 길이었다. 과속하기 쉽고 사고가 나면 연쇄 추돌로 이어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1단계 시작. 선우의 나지막한 명령에 강인이 노트북 키를 눌렀다. 그 순간 작전 구역 도로 위에 가로등 몇 개가 동시에 꺼지며 일대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동시에 강인이 조작하는 소형 드론이 도로 중앙선 위로 날아올라 강력한 EMP 전자기파 장치를 터뜨렸다. 피용하는 소리와 함께 그 일대를 지나던 흑사파 차량들의 계기판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엔진이 헛돌기 시작했다. 선두 차량과 후미 차량 간의 무전 통신도 완전히 두절되었다. 이 씨발 뭐야? 선두를 달리던 흑사파 조직원이 당황하며 속도를 줄이는 순간 선우가 2번째 신호를 보냈다. 야산 반대편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장치에서 수십 개의 날카로운 쇠조각 켈트롭이 도로 위로 흩뿌려졌다. 어둠 속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선두 차량이 그대로 켈트롭을 밟고 지나갔다. 타타타탁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선두 차량은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춰섰다. 뒤따르던 중간 차량과 후미 차량이 급정거했다. 연쇄 추돌은 피했지만 그들의 발은 완벽하게 묶였다. 작전 개시. 선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야산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달려 내려갔다. 그녀의 손에는 군용 킬 기관 단총 대신 비살상 고압축 가스탄을 발사하는 특수 제작된 총기가 들려 있었다.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이 채서 내리는 순간 선우는 이미 그들의 배후에 있었다. 그녀는 연막탄 2개를 차량들 사이로 던졌다.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다. 콜록콜록 뭐야 어디야. 조직원들이 총을 꺼내 들고 연기 속을 향해 맹목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 타타탕 타탕 실탄이었다. 총알이 선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혼란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연기 속을 유령처럼 오가며 가스총으로 후미 차량의 조직원들을 하나씩 조용히 제압해 나갔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스탄에 맞은 조직원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후미를 정리한 선우는 목표인 중간 차량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행동대장 박두식이었다. 그는 총 대신 묵직한 소의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내년이었구나. 그의 소의 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선우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선우는 몸을 숙여 피했지만 그의 다음 공격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쇠 파이프가 그녀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욱! 극심한 고통과 함께 숨이 턱 막혔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팀장님, 강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박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이제 끝이다 이 미친년아.
그가 소에 파이프를 높이 치켜드는 순간 선우는 고통을 분노로 바꾸어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끄악! 박두식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놓치는 찰나 선우는 그의 급소에 온 힘을 실은 박치기를 날렸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그의 목에 가스총을 그대로 꽂고 반가쇠를 당겼다. 박두식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선우는 부러진 듯한 옆구리를 부여잡고 차 안에서 철제 가방을 꺼내 들었다.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인이 벤을 몰고 그녀의 앞에 섰다. 선우는 가방을 차 안으로 던져 넣고 고통을 참으며 채 올라탔다. 벤은 괴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뒷좌석에 쓰러진 선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판도라의 상자가 담긴 철제 가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가방 안에 방금 겪은 육체적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녀의 영혼을 파괴할 진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최강인이 마련한 안전가옥은 도시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유령 같은 공간. 그곳에서 강인은 선우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갈비뼈에 금이 가고 심한 타박상을 입어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팀장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아니, 진통제면 충분해. 머리가 맑아야 하니까. 선우는 고통을 참으며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놓인 철제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인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작은 절단기를 가져와 가방의 잠금 장치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지잉! 신경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마침내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다. 안에는 수십 개의 통장과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두꺼운 장부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흑사파가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온갖 범죄 행위, 뇌물을 받은 경찰과 정치인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담은 협박용 사진들이 담긴 USB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이면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것만 있으면 마진석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강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지만 선우는 안도감도 잠시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남편 권지훈의 이름부터 찾았다. 그가 겪었다는 사기 사건의 전말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역시나 최근 날짜의 피해자 명단 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빌미로 사체의 늪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수법. 남편이 했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는 기록이었다. 이 머러지 같은 놈들. 선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이 증거만 있으면 남편은 완벽한 피해자가 되고 저놈들은 전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가 정당성을 얻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승리의 안도감과 함께 장부를 마저 넘겨보았다. 군인으로서의 철저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교차 검증해야 직성이 풀리는 직업병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몇 년 전에 낡은 장부 뭉치를 집어들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5년 전의 장부였다. 그녀가 지훈을 만나기 1년 전의 기록.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과 숫자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이 검은 잉크가 되어 얼어붙어 있는 지옥의 기록. 그때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숨이 멎었다. 방금 전 옆구리를 강타당했던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장부의 한 페이지, 몇 년 전 날짜의 고액 채무자 명단 속에서 그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 말았다. 권지훈, 남편의 이름이었다. 최근의 사기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아주 오래된 빚의 기록이었다. 금액도 날짜도 내용도 모두 달랐다. 남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도 흑사파 혹은 그들의 전신이었던 조직에게 돈을 빌렸고 그 사실을 그녀에게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었다. 그가 눈물로 호소했던 순수한 피해자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편집된 거짓말이었다. 선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전쟁의 시작이었던
남편에 대한 믿음 그를 지키고자 했던 순수한 분노. 그 모든 것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남편은 그녀의 등 뒤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턱! 그녀의 손에서 장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오피스텔의 공기가 선우의 폐부를 찔렀다. 바닥에 펼쳐진 장부는 흑사파의 범죄 목록이 아닌 자신의 어리석음과 남편의 기만을 고발하는 기소장처럼 보였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팀장님. 최강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다. 하선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다. 총알이 빗발치는 교전 상황에서도 인질의 목에 칼이 겨눠진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속수무책이었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균열 앞에서 그녀가 평생 쌓아온 강인함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장부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로봇처럼 뻣뻣한 동작으로 일어섰다. 지훈 씨에게 가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이 타버리고 재만 남은 듯한 공허한 음성이었다. 강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처가로 데려다 주었다. 차가 달리는 내내 선우는 창밖의 불빛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새벽녘 처가에 도착한 선우는 잠든 장모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지훈을 불렀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아내에 지치고 싸늘한 얼굴에 차마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그녀가 자신을 위해 위험한 싸움을 하고 왔다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우는 말없이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그의 앞에 내밀었다. 지훈의 시선이 장부에 빼곡한 글씨, 위를 헤매다 이내 자신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그는 마치 유죄를 선고받은 죄인처럼 고개를 떨궜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스열명해. 선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모든 감정이 소거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신문관의 목소리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듣고 싶은 건 그 말이 아니야. 이유를 물었어. 언제부터였지?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것은 그녀를 만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작은 건설 하청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다. 성실함과 기술력으로 업계에서 꽤 인정을 받았지만 그게 화근이었다. 당시 막 세력을 키우던 젊은 마진석이 그의 아버지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키려 했다. 그는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회사를 괴롭혔다. 공사 현장에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자재 공급처를 협박해 거래를 끊게 만들었다. 마지막에는 잊지도 않은 빚을 만들어내 아버지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마진석은 아버지의 목숨값으로도 모자라 그 가짜 빚을 나한테 떠넘겼어.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그때 내가 이 장부에 서명을 한 거야. 그 후로 몇 년간 나는 그놈들 밑에서 죽은 듯이 일하며 빚을 갚아야 했어. 그게 내 20대의 전부였어.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 빛나는 사람, 강하고 올곧고 세상의 어떤 어둠도 물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당신 옆에 서기엔 내 과거가 너무 부끄러웠어. 마진석이라는 악마 앞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했던 내 모습, 아버지의 죽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무력한 내 모습을 차마 보여줄 수가 없었어. 당신의 완벽한 세상에 나 같은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 그저 잊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를 만나면서 그 지옥 같던 과거를 다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놈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나는 너무 무서웠어. 이번 일까지 당신에게 알려지면 당신이 날 경멸하고 떠나 버릴 것만 같았어. 그래서 또다시 거짓말을 한 거야. 어떻게든 내 선에서 해결하고 싶었어.
당신에게만은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 선우야. 정말 미안해. 지훈의 고백이 끝나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선우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남편은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그 거짓말의 뿌리에는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녀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처절한 두려움이 있었다. 분노해야 할까? 아니면 연민해야 할까? 그녀의 전쟁은 명분을 잃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이제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순수한 피해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악맥의 영혼을 저당 잡힌 채 평생을 고통받아온 상처투성이의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선우가 남편의 고백이 남긴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격렬하게 울렸다. 최강인이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는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터져나왔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마진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의 설명에 따르면 선우가 카지노 서버실에 설치했던 데이터 복제 장치에는 숨겨진 기능이 있었다. 장치가 제거된 후 12시간이 지나면 복제된 데이터를 익명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와 경찰 내 정보원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일종의 데드맨 스위치였다. 이제 그 스위치가 작동한 것이었다. 장부 사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암호화된 일부 데이터지만 마진석도 이 사실을 눈치챘을 겁니다.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었을 겁니다. 강인의 말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JH타워 펜트하우스에서는 마진석이 미친 짐승처럼 날뛰고 있었다. 그는 수천만 원짜리 양주병을 벽에 집어던지고 고급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있었다. 빗발치는 전화기 너머로 그에게 뇌물을 받아먹던 정치인들과 경찰 간부들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십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찾았어. 그 개 같은 년 찾았냐고 물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고속도로 현장에 있던 차량들은 전부 대포차였고 주변 CCTV에서도 여자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무능한 새끼들. 마진석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궁지에 몰린 가장 흉포한 상태의 맹수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다. 이성을 잃었지만 생존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 그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여자의 약점. 그는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다. 됐다. 그 여자는 찾을 필요 없어. 그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권지훈, 그 새끼를 찾아. 모든 조직원들 다 풀어 서울 시내를 전부 다 뒤져서라도 권지훈 그 새끼를 찾아 내 산채로 잡아와야 해. 그놈이 바로 그 미친년을 불러낼 유일한 미끼다. 마진석의 명령이 떨어지자 흑사파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세단들이 차고에서 뛰쳐나왔고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로 무장한 조직원들이 도시 전체로 흩어졌다. 지훈의 예전 집 회사, 그리고 지금 그가 숨어있는 처가까지. 그들의 포위망이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었다. 팀장님 놈들이 지훈 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조직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으로 향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강인의 절박한 외침이 선우의 귓전을 때렸다. 그 순간 선우의 심장을 올가매던 모든 혼란과 배신감 슬픔이 하나의 거대한 위기감 앞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지금은 남편을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군인의 최우선 임무는 언제나 목표 보호였다. 남편에 대한 사적인 감정은 사치였다. 그는 이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보호 대상이었다. 선우의 눈빛이 다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렸다. 지훈 씨. 그녀의 부름에 지훈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금 당장 장모님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 잠그고 장롱으로 문을 막아. 내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면 안 돼. 이것은 아내의 부탁이 아니었다.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선우야, 안 돼, 위험해. 지훈이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선우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건 내가 시작한 전쟁이고 내가 끝내야 해. 당신을 지키는 것까지가 내 임무야. 그녀는 집을 뛰쳐나가기 전 강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불사조, 지금 가지고 있는 장부 데이터 전부 남김없이 경찰과 언론에 보내.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 없어. 놈들의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경찰 특공대에 연락해. 무장단체의 인질극 상황이라고.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놈들을 완벽하게 포위해야 한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선우는 집 밖으로 나섰다. 저 멀리 골목 코너에서 여러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흑사파의 차량들이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홀로 선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의 중령 하선우였다. 검은색 세단 4대가 굉금을 내며 조용한 주택가 골목을 찢어발겼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치 저승사자의 눈처럼 번뜩이며 선우의 모습을 비췄다. 차들이 급정거하며 타이어 끄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골목의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다. 차 문이 열리며 10명이 좋게 넘어 보이는 흑사파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눈은 마진석의 분노를 대리 집행하러 온 하이에나처럼 탐욕과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선두에 선 것은 얼마 전 선우에게 팔꿈치가 꺾였던 백상철이었다. 그는 깁스를 한 팔을 부여잡고 성한 다른 쪽 손으로 묵직한 소의 파이프를 든 채 선우를 향해 이를 갈았다. 차였다. 이 미친년. 그들이 일제히 선우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 순간 선우의 머릿속을 휘젓던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감정의 스위치가 탁 하고 꺼졌다. 아내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오직 군인의 본능만이 남았다.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호흡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해졌다. 눈앞의 세상은 느리게 감기는 비디오 테이프처럼 변했다. 그녀의 뇌는 차가운 컴퓨터처럼 눈앞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적의 수 12명. 주무장은 둔기 형태의 냉병기. 지형은 엄폐물로 활용 가능한 차량과 담벼락이 산재한 주택가 골목. 임무 목표 경찰 특공대가 도착할 때까지 적의 진입을 막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 보호 대상 집 안에 있는 2명의 민간인. 그녀는 싸우는 대신 뒤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전연 잡아 조직원들이 우르르 그녀의 뒤를 쫓았다. 선우는 복잡하게 얽힌 골목길로 그들을 유인했다. 그곳은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전쟁터였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해온 곳처럼 그녀는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좁은 골목의 코너를 돌며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담벼락을 박차고 뛰어올라 옆집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거기 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 조직원들은 허둥지둥 건물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찾아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이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선우는 이미 옆 건물의 옥상으로 건너뛴 후였다. 그녀는 마치 도시의 유령처럼 지붕과 지붕 사이를 소리 없이 넘나들며 그들을 농락했다. 이것은 그녀에게는 익숙한 훈련 중 하나였다. 시가지 전투 및 도주 침투 훈련. 그녀는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그들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다. 일부 병력은 여전히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정면 대결이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마주친 2명의 조직원을 그녀는 단 2번의 움직임으로 쓰러뜨렸다. 한 명의 목젖을 손날로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무릎 관절을 발로 걷어찼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그들의 손에서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맨손이 아니었다. 쇠파이프를 든 그녀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아니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조직원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그녀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다. 군더더기 없이 오직 인체의 급소만을 노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동작들의 연속이었다.
퍽알 강가사이 진대 쇠 파이프가 머리를 강타하는 소리, 우드득 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시작된 이 비극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기꺼이 인간 병기가 된 군인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흔들림이 없었다. 오직 적을 섬멸하고 임무를 완수하려는 군인의 차가운 본능만이 섬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긴 싸움의 끝이 피비린내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선우는 등 뒤에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다. 옆구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방금 전 스쳐 지나간 칼날에 베인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앞으로 살아남은 대여섯 명의 조직원들이 늑대처럼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의 경계심 대신 부상당한 맹수를 눈앞에 둔 비열한 조소가 떠올라 있었다. 승산이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다출혈과 탈진으로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저편에서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조직원들의 차량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묵직한 포스를 풍기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었다. 차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바로 앞에 멈춰섰다. 조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유령처럼 조용히 채서 내렸다. 마진석이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손에는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들고 있었다. 마치 피비린나의 나는 싸움터가 아니라 고급 오페라 공연을 감상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등 뒤로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누군가를 개처럼 끌고 나왔다. 재갈이 물리고 온몸이 묶인 채 끌려 나온 사람은 권지훈이었다. 선우가 앞에서 시간을 버는 동안 별동대가 뒤를 통해 집으로 침입해 그를 납치한 것이었다. 세연우 씨. 지훈은 아내의 상처투성이 모습을 보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마진석은 그런 지훈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선우를 향해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하선우 중령, 만나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 소속. 대단하더군. 내 조직의 절반을 혼자서 박살 낼 줄이야. 인정하지. 당신은 내가 만나본 인간 중에 가장 위험한 무기야. 그의 입에서 자신의 신분이 흘러나오자 선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이야. 마진석이 지훈의 턱을 잡고 조롱하듯 말했다. 모든 무기에는 안전장치가 있는 법이지. 그리고 당신의 안전장치는 바로 이 볼품없는 남자였군.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이 남자의 아버지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아나 내 발 아래서 무릎 꿇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던 벌레 같은 인간이었어. 그 피가 어디 가겠나. 이놈도 똑같지. 그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지훈의 관자놀이에 겨눴다. 조직원들의 쇠파이프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죽음의 무게가 골목을 짓눌렀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하 중령. 당신 손에 든 그 장난감 내려놓고 스스로 무릎 꿇어. 그럼 이 남자는 살려주지. 약속하지. 선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군인은 테러범과 협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가 뼈에 새긴 철칙이었다. 하지만 인질이 자신의 남편이라면, 그녀의 모든 것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이라면 군인의 본능과 아내의 마음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자신 때문에 아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그녀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안 돼, 선우야. 절대 안 돼. 나 때문에 무릎 꿇지 마. 그냥 끝내버려. 그는 외침과 동시에 마진석의 팔을 향해 온몸을 부딪혔다. 탕 총알이 빗나가며 밤하늘을 갈랐다. 지훈의 돌발 행동은 아주 짧은 순간에 빈틈을 만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선우의 눈빛이 다시 군인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손에 쥔 쇠 파이프를 마진석이 아닌 바로 옆 전봇대 위에 있던 낡은 변압기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다. 쾅! 쇠 파이프가 변압기에 명중하며 거대한 스파크와 함께 폭발했다. 그 순간 골목을 비추던 모든 가로등이 일제히 꺼졌다.
세상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에 휩싸였다. 마진석과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소리치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선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협상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사냥의 시간이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세상이었다. 707 특임단이 가장 혹독하게 훈련받는 환경. 바로 빛이 사라진 전장이었다. 완벽한 어둠. 시각이 차단되자 인간에게 남는 것은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흑사파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뭐야, 불 켜 빨리. 씨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치고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불안에 떨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수적 우위는 이제 서로의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서로를 방해하는 족쇄가 될 뿐이었다. 하지만 하선우에게 어둠은 오랜 친구와도 같았다. 707 특임단의 야간 침투 훈련은 인간의 감각을 한계까지 몰아붙인다. 그녀는 시각 대신 모든 감각을 개방했다. 놈들의 거친 숨소리 공포에 질린 심장, 박동 땅을 밟는 미세한 진동, 그리고 피와 땀이 섞인 짐승의 냄새. 어둠은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완벽한 포식자로 만들어 주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한 조직원이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다. 찰칵. 작은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것은 어둠 속의 유일한 표적이 되었다. 씩 하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정확하게 그의 손을 가격했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비명은 무언가의 목이 졸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멎었다. 그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누구야 누구냐고. 남은 조직원들은 등을 맞대고 원을 만들었다. 그때였다. 그들의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야. 그들이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선우는 이미 반대편에서 그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있었다. 균형을 잃고 쓰러진 조직원들의 머리와 관절에 그녀의 군홧발과 쇠파이프가 자비 없이 꽂혔다. 비명소리는 터져 나올 틈도 없이 둔탁한 타격음 속으로 삼켜졌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 자신이 어둠의 일부가 되어 서로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선우는 그 혼돈을 지휘하는 유령이었다. 이제 남은 조직원은 단 3명. 그 중에는 팔에 깁스를 한 백상철도 있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차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처음의 오만함과 살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짐승 같은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이 분명해. 한 조직원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백상철은 부러진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떨고 있었다. 그는 어둠 저편, 마진석이 인질로 잡고 있는 권지훈의 희미한 실루엣을 향해 거의 비명처럼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야, 권지훈! 네 아내가 미친 거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공포 앞에서 터져나온 영혼의 절규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절규가 끝나기 무섭게 어둠이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그를 삼켜버렸다. 이제 골목 안에는 오직 마진석과 그의 손에 잡힌 권지훈,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있을 하선우만이 남았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 특공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진석은 공포에 질려 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지훈을 방패 삼아 외쳤다. 나와, 이 미친년아, 당장 나오지 않으면 이 새끼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그의 외침에 대답하듯 어둠 속 모든 방향에서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마진석, 내 놈의 왕국은 끝났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골목의 어둠을 붉고 푸르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마진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권지훈을 방패 삼아 자신의 차를 향해 뒷걸음질 쳤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오지마 다가오면 이 새끼 쏴버릴 거야. 그는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치며
총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했다. 탕탕 총알이 차체와 담벼락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악하는 궁지에 몰린 짐승의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팔에 잡혀 질질 끌려가던 권지우는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나약함과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고 아내를 속였고 결국 또다시 이렇게 인질이 되어 아내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고 싶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할지라도 그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다. 마진석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는 총을 쥔 마진석의 손을 온 힘을 다해 물어뜯었다. 굿갓! 마진석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극심한 고통에 그의 소나기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바닥으로 몸을 굴렸다. 철컥, 마진석의 손에서 떨어진 총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마진석은 이성을 잃고 총을 줍는 대신 도망친 노예를 잡으려는 듯 지훈에게 다시 덤벼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하선우가 나타났다. 유령처럼 소리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정면으로 걸어 나왔다.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경찰 특공대 장갑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등 뒤에서 쏟아져 나와 마치 그녀 자신이 빛의 화신이 된 듯한 후광을 만들어냈다. 마진석은 지훈을 덮치려다 말고 불빛 속에선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오지마, 괴물 같은 년.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마진석이 공포에 질려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선우는 그의 팔을 잡아 가볍게 꺾어 올렸다. 그리고 다른 쪽 손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그러나 온 힘을 다해 가격했다. 컥! 마진석의 입에서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쓰러져 위액을 토해냈다.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심판의 집행이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사방에서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그녀와 마진석을 둘러쌌다. 수십 개의 총구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잠시 동안의 정적. 선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군인으로서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리는 항복의 신호였다. 그녀는 특공대 팀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당신들 차례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쓰러진 조직원들과 마진석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실어 날랐다. 아수라장이 된 골목 한가운데 선우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몇 시간, 아니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통과 거짓말,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도시의 거대한 암세포였던 흑사파는 그렇게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선우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흑사파 와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하선우와 최강인이 넘긴 장부는 단순한 폭력 조직 소탕을 넘어 정재계와 법조계에 만연했던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어둠 속의 영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그 영웅이 평범한 주부처럼 보이는 한 여군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지만 선우와 지훈의 시간은 여전히 잿더미 속에 멈춰 있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선우는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군의 기술과 전투 능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였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그녀는 불명예 전역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707 특임단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여단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독대하며 말했다. 하선우 중령은 국가가 키워낸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녀를 벌해야 한다면 그런 괴물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게 방치한 우리 모두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강력한 변호 덕분에 선우는 불명예 전역 대신 장기 휴가라는 명목상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은 조용히 무마되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그녀를 보호한 것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난 집,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집. 두 사람은 이천의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집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곁을 맴돌았지만 차마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선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말없이 창밖을 보거나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보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포화가 빗발치는 전장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용기를 내어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렸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김치찌개였다. 하지만 선우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처럼 공허했다. 군인에게 신뢰는 생명과 같아. 전장에서 내 등을 맡긴 전우가 나를 속였다면 나는 그를 다시 믿을 수 없어. 당신은 내 전우였고 내 삶의 가장 안전한 후방 기지였어. 그런데 그 기지가 나를 속였어. 나는 이제 어디서 등을 기대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당신의 과거, 당신 아버지의 비극, 그 모든 걸 이해해. 당신이 왜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도 이제는 알아.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내 가슴이 당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해. 그녀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망가져버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을 뿐이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아주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나왔다. 군용 배낭이 아닌 평범한 여행 가방이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우야, 어디가 제발 가지마. 이건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야. 선우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이건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이야. 군인 하선우도 당신 아내 하선우도 아닌 그냥 인간 하선우가 누군지 그걸 찾아야겠어. 이 집 안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언제 돌아와? 나도 몰라. 어쩌면 아주 오래 걸릴지도 몰라.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집을 나섰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훈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식어버린 김치찌개 앞에서 아내가 떠나버린 텅 빈 집 안에서 아이처럼 오열했다. 전쟁의 영웅은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전선을 지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흑사파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사건들로 과거의 상처를 덮어버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잊힌 것은 아니었다. 잿더미가 된 전쟁터에도 새로운 생명은 피어나는 법이었다. 권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흑사파 사건의 피해자로서 받은 보상금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마지막 유산을 전부 털어 작은 시민 단체를 만들었다. 햇살 다시, 금융사기 및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돕는 지원센터였다. 그는 자신의 지옥 같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돕고 심리 치료를 연결해 주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진심은 통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수치심 대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사람, 특유의 단단하고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고 그 싸움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하선우는 1년 동안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을 떠돌았다. 그녀는 군에 자원하여 해외 파병 임무를 맡았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구출했고 테러의 위협 속에서
난민들을 보호했다.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안 그녀는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더욱 처절하게 되돌아보았다. 세상의 온갖 비극과 고통을 마주하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군인인이라는 정체성이 실은 가장 약한 자들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였음을. 그녀가 찾아 헤매던 인간 하선우의 모습은 결국 군인인 하선우의 본질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무기로서가 아닌 방패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 긴 파병을 마친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들의 신혼집이었던 이천의 아파트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햇살 다시 지원센터로 향했다. 그녀는 멀리서 창문 너머로 지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그의 모습. 그녀가 알던,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나약한 남자는 그곳에 없었다. 그 자리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 다른 사람의 등대가 되어주고 있는 한 명의 성숙한 어른이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1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한 고요함이 둘 사이를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당신이 나에게 내주었던 숙제 평생을 다해도 다 풀지 못할 거야.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적어도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는 않아.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변화를 보여줄 뿐이었다. 나도 내 숙제를 다 풀지는 못했어. 선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늘 당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약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지. 내가 언제나 완벽한 지휘관이었기에 당신은 내게 기댈 수 없었고 결국 당신의 약점도 내게 숨겨야만 했던 건지도 몰라. 우리 둘 다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군인의 계급장을 떼고 한 인간으로서 남편 앞에 섰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선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그녀의 답이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과거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지. 예전처럼 당신 등 뒤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당신 옆에서 나란히.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주고 길을 잃으면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주면서. 신뢰가 무너진 성벽이라면 다시 쌓는데 평생이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달이라면 양쪽에서 함께 만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중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완벽한 용서도 뜨거운 재회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도 진실하고 단단한 약속이었다.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아내가 내민 그 손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굳게 잡았다. 가장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다. 이제 두 사람은 깨어진 신뢰를 다시 쌓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길고 어쩌면 지루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를 소중히 품에 안고 그들은 가장 사랑하는 전우와 함께 새로운 전선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